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우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주요 기술주들 테슬라 제외하고는 또 올랐고 일반적으로는 지금 관세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또 기업들 실적 발표에 좀 주목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이제 실적은 다들 네.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고, 예. 이제 실적보다도 향후 가이던스가 조금 안 좋으면 장마가 시간에 거래해서 급하게 반응하고 하는데 이게 그러네요. 같은 빅테크라고 또 같은 반도체 업계라고 다 같이 가는 거나 같이 빠지고 이러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런 상황인데. 미국도 미국이지만 오늘 진짜 재밌네요. 어떤 우리 네. 설 연휴 전에 예. 코스피가 2,536포인트였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연휴 그렇게 월화수목 지난주 생각해 보시면 월화수목 연휴로 보내고 네. 금요일 날 하루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까지 해서 금, 월 이틀 그냥 이렇게 연휴 동안에 악재 반영한다고 훅 빠졌다가 네네. 그다음에 이제 화수목 사흘 연속 상승. 사흘 동안 똑같이 또 27포인트씩 올랐습니다. 그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어제 종가가 또 2,536 완전 원위치네요. 이제 또 새로 이제 2025년 장은 새로 시작하는 거네. 여기서부터. 그 사흘 연속 올랐던 때 보면은 또 수급 주체 보면 외국인이 또 외국인이 사줬단 말이죠. 사주고. 예, 결국에 예. 외국인이 사줘야 맞아요. 이게 시장이 또 올라가나 봐요. 그런가 예. 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2,580이 얼추 짚어지는데 저것만 열면은 금년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네. 그다음에 근데 종목별로 또 종목별로 그런데 다른 이제 얘기가 차별화가, 되니까 그게 이제 어려운 심하니까.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오늘 모셔볼게요. 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문 의원님, 오랜만에 오랜만에 뵙는 것 뵙습니다. 같습니다. 네네. 지금 살짝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다소 지표에 대한 관심이나 민감도가 좀 떨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행정명령이나 아니면 발언 또는 SNS 상에 뭐가 나오나 이게 더 궁금해지는 그런 시절이 되긴 됐습니다만 어떻게 좀 맥이 짚어지세요?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닥치면 우리가 뒤따라 대응해야 됩니까? 네, 지금은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시점이라서 중요해. 예. 네, 이에 연동된 금융시장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트럼프의 관세부가 예고된 부분들을 그동안 지켜보면서 그동안 나타났던 미국 주도의 증시 변동성이 커졌던 그 구간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볼 것들은 이제 10일날 중국의 보복 관세가 발효되는지 여부, 그리고 18일 전후에서는 이제 미국의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부가 예고된 길. 그 전까지는 좀 경계심이 계속 높아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관세 부과 관련해서 방향성을 결정짓는 기일은 4월 1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월 1일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미국 무역대표부가 기존 무역 관행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 상무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이제 중국과 이제 맺은 약속이 있는데 네. 지키지 않은 거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그때 1단계 무역 합의하면서 2017년도 대비 향후 2020년, 2021년 2년간 미국 상품을 2천억 달러 추가 더 사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실질적인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그 이행률이 58%에 그쳤기 때문에 아마 이 결과를 4월 1일 날 상부부가 공식적으로 결과를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면 4월 1일 이후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조금 더 면밀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국내 증시나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 트럼프 관세부가에 따른 전점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가운데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가 좀 잇따르고 있는데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도 실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1분기 실적 가이던스
부분 때문에 시간 내에서 지금 3%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주요 기업들 실적 자체는 지난 4분기 전반적으로 좋았잖아요. 네, 예,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예, 예. 기존에는 11.8%, S&P 500의 지난해 4분기 EPS 증가율이 11.8 정도 추정이 됐다가 최근에는 13.2%까지 상향 조정되고 있죠. 한국과의 차이는 한국의 실적들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부터 매 분기마다 예상치보다는 결과치가 더 좋게 나오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S&P 500 지수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 바탕에는 물가와 통화 정책보다는 사실 경기와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걸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지난주 이번 주 미국의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 실적 발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S&P 500의 지난해 4분기 전체 EPS 증가율이 13.2%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이 숫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28.5% 증가하고요. IT 같은 경우에는 15.5%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전체 평균보다 이런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이 포함되고 있는 섹터들의 증가율이 얼등히 더 높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되고 있는 기업들이 향후 가이던스를 놓고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하락하고 이런 부분들은 네.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지켜보시다가 변동폭이 좀 크다라고 하면 좀 비중을 늘리는 형태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누누이 얘기해드리지만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미국 증시는 지금 현재 모습대로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올해 한 해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연초 이후부터 연말까지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장을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25% 올랐다고요. 28.5%요. 그 커뮤니케이션에 속하는 종목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빅테크 기업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중복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는 예. 경우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얘기해드리고 싶으면 네. 지난해 4분기 실적 추정치를 놓고 본다고 하면 S&P 5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을 제외한 S&P 500의 473개 기업의 EPS 증가율은 4%가 채 안 돼요. 근데 나머지 7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EPS 증가율이 33%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미국 증시는 일부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항상 올라가던 종목들이 좀 떨어지면 중소형주나 시크릿컬 업종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네네. 근데 지난해부터 제가 매번 확인하는 거는 얼마 가지 못하고 대부분 다시금 반락하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에 전혀 바뀌지 않고 있는 기존 주도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보다는 성장, 그리고 소형주보다는 중형주보다는 대형주, 네. 그리고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퀄리티를 중심으로 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 가지시는 게 좋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빅테크가 좋다. 네네. 예. 지금 방금 문 의원님 말씀하신 EPS 상승률을 갖다가 딱 들으니까 빅테크들은 30%대 네네. 증가인데 네. 지수가 작년 해봐야 그래도 나스닥 S&P 할 것 없이 5% 6% 그 정도였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20% 초중반이. 네. 그러면은 기술주들의 EPS가 그렇게 늘었으니 기술주들의 주가 급등이 정당화될 수 있고. 네. 그러면 금년은 대충 어느 정도 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EPS가? 네. 네. 지난해 S&P 500의 EPS 증가율은 9.5였고요. 네. S&P 예, 전체로 보면. 전체로 예, 9.5%.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9% 정도 됩니다. EPS 증가를 예, 그렇게나 14.9. 작년보다 더 높다. 네.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보면 네. 작년에 기업 실적 9.5% 증가할 때 예. S&P 500 지수가 6,100선까지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해는 14.9 정도이기 때문에 S&P 500 지수가 지금 주요 IB들 26개 기관이 평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연말 목표치가 6,508포인트인데요. 전년과 비교를 해보면 9.5% 상승할 걸 염두에 두고 있죠. 예. 그러니까 미국 S&P 500 지수가 2023년, 2024년 20%대 중반 가까이 2년 연속 강세를 좀 보였던 상황인데 올해 평균적으로 9.5% 증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 EPS가 올라가는 거 대비하면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 그 강도는 작년 거보다는 좀 떨어진 여지는 있다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죠.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얘기 해드리면요.
26개 IB 기관들 중에 올해 S&P 500의 연말 목표치를 가장 높게 부른 지수 때는 7,100이고요. 네. 가장 낮게 부른 데는 4,500 수준 정도 부르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추정치를 가지고 왜 7,000선 가까이 S&P 500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느냐고 하는 근거를 보면 일단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서 은행의 대출 여력이 커질 수 있고 또 연준의 금리 인하는 올해도 계속 된다라는 이유를 대고 있고요. 미국의 경제가 선진국과 신흥국 대비 강한 회복세를 올해도 보일 걸로 좀 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AI 관련된 캐펙스 투자 증가율은 둔화되지만 그래도 완만하게 상승하는 흐름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책을 강화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올해 S&P 500 지수가 연말까지 7,000선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낮게 부른 기관이 BCA 리서치인데 4천 중반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5월 정도 되면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연간을 놓고 온다고 하면 S&P 500 지수가 장중 4,100선까지 내려갔다가 연말 돼야 4,500선까지 올라간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의 경기 순환은 NBER 전미경제연구소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미국의 경기 확장이 56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BCA 리서치의 전망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팔란티어 질문 많이 받지 않으세요? 네, 얘기는 많이 아니 이걸 그냥 단순히 개별 기업으로 볼 게 아니라 약간 지금 살짝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물론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서 한 128불까지 회복이 됐고 근데 팔란티어가 지금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또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한 111달러. 근데 이게 엔비디아는 대표적으로 이제 AI 하드웨어 쪽이고 네. 이제 팔란티어는 AI 소프트웨어로 지금 대변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왜 작년에도 연말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AI 하드웨어의 기대 수익률보다 AI 소프트웨어 쪽 기대 수익률을 더 높이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해왔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 문 의원님 저 웃음은 무슨 의미일까? 지금 팔란티아를 질문하시는데. 네. 팔란티어. 네. 아니, 갑자기 질문하셔가지고. 그런데 네. 잘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AI 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미국의 S&P 500 지수가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오기 전에 이 빅테크 기업들이 소위 그동안 진행해 왔던 사업 영역들은 그동안 이렇게 포장이 되어 왔었던 상황이죠. 네. 1989년도에 웹 브라우저가 출시되면서 인터넷 혁명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2007년도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모바일 혁명이 시작됐고 2022년 챗 GPT가 출시되면서 지금 AI 혁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혁명은 18년 정도 지속됐고요. 모바일 혁명은 15년 정도. 그리고 이를 감안한다고 하면 지금 AI 혁명은 10년에서 13년 정도 이를 적용을 해보면 2035년 정도까지는 AI 혁명이 계속 지속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제가 이 큰 그림을 먼저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AI 서비스 구현 목적이 학습용 중심이었고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게 추론용으로 가시화되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놓고 본다고 하면 플랫폼이 서버형이었어요. 아마 투자자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AI 가속기가 서버로 많이 매출이 일어났죠. 그 이유는 추론용으로 가기 위해서 인프라를 확충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에 엔비디아의 매출액 증가율이 급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인프라 확충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추론용이 가시화되는 상황이라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이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마 올해부터는 엔비디아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과거만큼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주문형 반도체, ASIC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세대 반도체 수요가 올해부터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 이후 보시면 브로드컴이라는 이 ASIC 대표 기업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게 저는 그게 그 시발점이라 보고 있고요. 이 ASIC의 단점은 만드는 데 오래 걸리고 한번 만들면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점을 보완한 게 FPGA입니다. 근데 FPGA ASIC하고 F 뭐요? FPGA 그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주문형 반도체가 ASIC고 ASIC의 단점이 만드는 데 오래 걸리고 한번 만들면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네. 이를 보완한 게 FPGA.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SIC랑 FPGA를 2세대 반도체라고 하는데 네. ASIC의 주도 기업은 브로드컴, 네. 그리고 FPGA를 주도하고 있는 거는 자일링스라는 기업을 인수한 AMD 그리고 인텔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세대 반도체가 적용되는 제품군을 보면 투자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아이폰에 들어가고 있고 구글의 알파고 같은 데 쓰이고 있고 또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으로 활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수요가 올해부터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만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의 수요 서비스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저렇게 고공행진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AI 서비스 구현 단계가 추론용으로 바뀌고 플랫폼도 엣지 디바이스용으로 바뀌면서 하드웨어에서는 2세대 반도체, 소프트웨어에서는 팔런티어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주도했던 기업들의 주가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드웨어 쪽은 엔비디아보다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AMD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텔 이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브로드컴이 아무래도 가장 브로드컴. 먼저 ASIC 쪽 브로드컴.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제가 얘기하는 게 맞지만 이 주식시장은 심리에 따라 움직이기 그렇죠. 하는 예. 경우도 있고 엔비디아 주가가 사실 매출액 증가율이 지난해를 고점으로 올해 내년도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미국이 전략산업으로 얘기하고 있는 분야가 AI, 반도체, 바이오 의약품, 양자 컴퓨터, 그리고 가상자산,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부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네. 사실 엔비디아가 그동안은 GPU를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올해부터는 뭐 자율주행차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다고 하면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기술주들 빅테크 그리고 뭐 작년까지 시장 주도해왔던 M7 조정 시 매수 관점은 계속 뭐 유효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관세 그러면 문 의원님 관세는 뭐 이제 우리한테는 순서가 언제 도달할지 모르겠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EU 쪽 유럽 쪽 먼저 때리고 우리는 한참 우선순위로 봐서는 D가 아닐까 싶어서 나중에 닥쳐서 걱정하도록 하고 네. 예 거시 관련해서 조금만 한번 짚어볼게요. 그동안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정 이후에 시장에서의 반응은 초반에는 국채 수익률 상승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꽤 오랜 고민 끝에 이 4.5%를 제법 의미 있게 봤는데 이쪽을 이제 밀고 내려왔거든요. 네. 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베센트 재무장관도 의미 있는 얘기를 발언을 한 이틀 연속 하던데. 그러게 10년물 국채 수익률 낮추겠다면서요. 그걸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건지. 이 미국의 장기 금리에 영향을 네. 주는 변수는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물가, 통화 정책, 기간 프리미엄.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물가죠. 그래서 물가가 방향성이 올해도 이 오름폭을 줄여나가는 형태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네. 하면 일방적으로 미국의 장기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계열을 좀 길게 놓고 이 연준의 정책 금리랑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한번 같이 그려보시면 명확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 금리 경로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부합해서 움직였지 한 번도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장기 금리가 따라서 올라가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 중단되면 이에 따라서 미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상승폭이 제한되고 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시차를 두고 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형태로 갔거든요. 네. 연준은 지난해 9월 이후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고 지금 일시적으로 좀 장기 금리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지난해 미국 대선이 있었고 네. 트럼프가 예고보다 빠르게 관세 부과를 예고했던 부분들이 채권 시장 특히 수급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2023년도 10월에도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99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인간 지표가 한 분 계시거든요. JP 모건 수장. 그분이 항상 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8% 올라간다라고 전해질 때마다 항상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제이미 다이먼 회장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냥 지표예요. 그래서 지표. 제가 웃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각 나라마다 인간 지표는 다 예. 있어요. 왜 저를 쳐다보세요? 아니 그냥 저는 얘기한 거죠. 예. 네. 네. 그냥 웃으시라고 좀 얘기한 거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물가 방향성이고 물가의 오름폭이 둔화되는 그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린 이유는 그 한국 언론에서 2년 동안 가장 많이 했던 게 이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주거비의 경직성을 놓고 물가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딜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항상 많이 했거든요. 근데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이 주거비의 세부 항목 중에 신규 임대료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신규 임대료 지수는 연간으로 봤을 때 지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신규 임대료 지수. 지수. 네, 이게 연간으로 보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를 지금 주거비가 온전하게 다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미국의 금리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주택을 신규로 구입하기보다는 기존 임차를 계속 갱신하려고 하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신규 임대료가 큰 폭으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주거비에 반영되는 시차가 계속 딜레이 됐던 상황입니다. 근데 지난해 9월 이후로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시차가 짧아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주거비가 중심이 돼서 서비스 물가 하락이 물가 오름폭 둔화를 이제 지지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지금 현재 4.4%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올해 연말 정도 된다고 하면 3.7 정도 수준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여지는 있다라고 봐요. 근데 아쉬운 거는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미국의 장기 금리가 더 떨어질 여지도 있었지만 이제 반대로 이제 해리스 당선이 아닌 트럼프 당선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장기 금리의 레벨은 높아졌다라는 거는 좀 인식을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국채 발행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예. 그럼 매크로적인 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주말에 이제 고용 보고서 나오잖아요. 네. 지금 이제 사실 미 연준 입장에서 뭐 물가하고 고용 이 두 가지를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 고용이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둔화돼도 안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지금. 네. 예. 어떨까요? 이번 주말에 나올 고용 지표. 이번 고용 지표는 전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었던 부분들도 예. 반영될 거고요. 네. 그리고 전월 워낙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반락 때문에 17만 명 전후 정도 아마 결과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고 하면 미국의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보다는 그래도 올해 CME 패드워치 툴이 지금 6월과 12월 각각 25pp씩 금리 인하 할 거라는 거를 여전히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확률값을 계속 유지하는데 좀 영향을 미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용 지표는 발표되는 기간 데이트마다 약간 엇갈리고 있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지난해 12월 구인 건수를 놓고 본다고 하면 3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의한 인플레 압력이 점차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결과를 할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반대로 이제 1월 ADP 민간 고용 그리고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상회를 했죠. 이 두 가지 지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이제 미국 노동시장의 견조함을 또 보여줬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장기적인 추세가 14만 명 정도 되는데 이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노동시장이 견조한 상황이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연준의 통화정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하려고 하면 3개월 평균 관련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30만 명 초반 정도까지 충분히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에 대해서 고용시장의 결과를 가늠하는 정도로 의미를 두시는 건 좋은데 네. 연준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변수라고 생각하기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 특히나 1월달 고용 보고서는 조금 더 주목하는 부분이 그
고용 성장률 수정치도 발표된다라는 거 이걸 좀 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이게 고용 성장률 수정치라고 하면 보통 전년도 3월까지 12개월간의 고용 그 수정치를 이제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 8월 달에 이미 많이 하향 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수정되는지 여부도 이게 고용 시장이 완전히 꺾이지 않는다라는 게 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그 예. 수정치는 조금 더 하향 조정될 여지는 있는 조금 것 더 같아요. 하향 조정된다고요? 왜냐하면 아.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예고보다 빨라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예.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도 있는 정책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실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감안해 가지고 수치를 좀 하향 조정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실업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네. 하는데요. 실업률은 자료연 실업률 4.4%보다 이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실업률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낮은 실업률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들은 결국에는 불법 이민자라고는 우리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제 바이든 행정부 이전에 미국을 찾는 이민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일자리 수가 늘어났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바이든 행정부 때 IRA와 같은 법안들을 제시하면서 사실은 7,500달러 정도 되는 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줄 정도로 자동차 연간 산업들의 일자리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실업률이 낮아지는데 영향을 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바이든, ABB, Anything but Biden이라고 해서 IRA 법안을 폐지한다라고 누진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존보다는 평균적인 일자리 수가 줄어들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망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이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한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IRA 법안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린 게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해드리면요. IRA 법안은 폐기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IRA 법안으로 인해서 배터리와 전기차 부분에 공급됐던 투자 금액이 약 1,100억 달러 정도 됐는데 공화당 우세 지역의 92% 정도가 모두 다 들어갔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좀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IRA 법안이 폐기되기보다는 일부 조항들이 바뀌는 형태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다고 하면 지금은 피해 업종으로 배터리, 전기차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네.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이에 대한 변화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0.2%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542포인트, 코스닥도 0.2%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742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어느덧 2,540선까지도 좀 회복이 될 걸로 예상되는 시장 분위기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7% 상승 예상됩니다. 최근에 사흘 연속 반등세를 보여줬고 오늘 호가는 54,400원, SK하이닉스 1.7%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20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58%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4만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09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가 0.8%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9만 8천 원. 셀트리온 보합 예상되고 네이버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에 플랫폼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네이버 시가총액 순위도 지금 8위까지 좀 올라선 상황인데 오늘 호가는 23만 4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KB금융 1.3% 오름세 예상되고 호가는 8만 6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지금 강보합권 예상되고 그밖에 에코프로비엠, HLB, 에코프로 아직까지 호가에서는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37만 8,500원. 최근에 닷새 연속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자회사로 좀 편입되면서 이런 이슈가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양상인데 오늘도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미가캠바이오는 보합 예상됩니다. 삼천당제약 0.4% 하락 예상됩니다. 최근에 이거를 연속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있었죠. 호가는 21만 원. 클래시스 리노공업 휴젤 지금 아직까지 호가에서는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개장까지 6분여 가량 남았는데요. 글쎄 오늘 지금 호가에서는 일단은 보합권이 예상이 되는데 오늘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니까 종목별로 또 어떤 흐름이 전개될지 좀 기대가 되네요. 예, 그러네요. 예.
아마 뭐 지수는 요만요만한 상태에서 이제 종목별로 업종별로 조금 이렇게 다른 네. 양상을 보이겠죠. 여기까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장 한번 봐야죠. 저 고용 지표가 항상 이렇게 그동안에 중요했는데 과연 트럼프 정부 들어섰어도 또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도 고용 지표가 과연 그렇게까지 시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도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삼성전자 참 오랫동안 이제 다지기도 했고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이복형 금감원장이 삼성전자 이제 2심 이재용 회장 2심 그거 무죄로 판결 나면서 뭐 사과성 발언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사법 리스크는 면했나 싶기도 하고 이번 기회에 아예 뭘 뭐 삼성전자 자체가 됐건 아니면 뭐 다른 사업 부문이 됐건 나스닥 한번 상장해 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네. 아침에 지금 이거 방송 끝나고 한번 영상도 봐야겠습니다만 뭐 토트넘이 지금 EPL에서 헤매고 있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예. 소장님이 어떤 뉴스를 막 보시길래 예. 어떤 뉴스를 보나 했더니 그 토트넘 예. 뉴스를 보시길래 그 EPL 리그하고는 상관없이 그 카라바오컵 준결승 리버풀하고 하고 있었는데 이거라도 어떻게 결승 올라가서 컵 한번 더나 싶었더니 1차전 1대0으로 이기고 오늘 0대4로 지는 바람에 또 탈락인데 제 말은 왜 그 토트넘에 있냐 말이죠. 손흥민 선수가. 왜 삼성전자가 여기만 있냐고요. 딴 데 가서 좀 이렇게 폴로함 날았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연봉이건 뭐건 좀 제대로 대우받고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니면 뭐 역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죠? 예. 네, 예, 소장님이 그러니까. 그 얘기하시길래 그 말씀하시길래 예, 어떤 내용이 웬 또 나올까. 갑자기 축구 얘기냐고. 예, 예. 근데 삼성전자 결국에 나스닥에 입성을 하면은 네. 훨씬 더 좀 기업 가치를 제대로 그러니까. 평가받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예. 팔란티아 테크 뭐 성장성이나 그 어떤 포텐셜은 인정합니다만 네네. 그 시총 보세요. 그 매출이나 이익이나 이런 거 대비 네. 거기 비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진짜 저평가죠. 사실 팔란티어는 실적도 잘 나왔고 잘 나오고 실적 있는 가이던스도 가이던스도 좋잖아요. 좋고 하니까 이제 증시의 이제 속성상 그렇게 합니다만 좌우지간 이거 뭐 금년 들어서나 이번 주 들어서나 똑같은 얘기인데 네. 거의 뭐 35% 한 주 만에 대단한 거죠. 저런 시총의 종목이.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미국 가면 그래 되는데 우리는 뭐 한 3%만 올라줘도 어머 이러고 있으니 삼성. 대신에 중소형주들이 선전을 하니까요. 네. 예. 뭐야 또. 그래도 두분 연구위원님 모셨으니까 우리 또 그래요. 문 의원님 바로, 말씀 드려야죠. 예, 네. 얘기 들어봐야죠. 음. 그래서 앞서서 이제 IRA 잠깐 쓰시는데 IRA 법안이 없어지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고 나면은 그래도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네, 트럼프 예. 정책 관련해서 지금 피해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예. IRA 법안 자체가 폐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정도 되면 이제 수혜 업종으로 바뀌면서 심리가 좀 괜찮아질 여지는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바이오도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보면은 그 노보노디스크 1112 주가 괜찮잖아요. 실적도 좋고.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래서 국내 어제도 보면은 왜 리가켄바이오 뭐 삼천당제약 뭐 아니면 최근에 또 바이오 쪽에서는 뭐 바이오 시밀러도 있겠습니다만 비만 치료제 이런 쪽도 한참 이슈 관심을 받았다가 약간 사그라들다 다시 최근에 좀 꿈틀대는 양상인데 이런 바이오 섹터는 어떨까요? 관세 영향에서는 또 어떨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트럼프의 관세부가 얘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좀 네. 약간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로 대미 흑자국 순위를 놓고 본다고 하면 한국이 8위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관세부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될 때마다 한국 경제 심리와 투자 심리는 상당히 위축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한국 섹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몇 가지 없습니다. 바이오 의약품하고 네. 조선과 건설 그리고 아. 기계 정도인데요.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약가이나 예. 그리고 자국 내 필수 의약품 공급망을 구축하고 싶어하는 의욕이 상당히 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올해 연초 국내 섹터와 관련된 기업들 어느 대상들이 좋을까라고 얘기할 때 항상 저는 제약바이오 쪽을 제약바이오. 얘기해드렸고 예.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최우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있고 그 풍선 효과가 다른 타 기업으로 확산될 여지는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죠. 이 정도입니다. 예. 네.
아니 근데 뭐 잘 가고 있는 종목에 꼭 이런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니 한 9년 전, 10년 전만 해도 한 7, 8천 원 하던 종목이 어떤 거요?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짐작해 보세요. 이게 23만 원 갔다가 이게 또 9만 원 갔다가 다시 또 21만 원 왔는데 3천당 제약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주가의 흐름이 뭐 이러니까 이런 재미로 주식하는 건 맞습니다만 이게 지금 숫자가 나오는 회사입니까 여기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우리 여기 거기까지는 안 보시지 우리 문 의원님. 네, 개별 종목은 하지 않고 있어서. 예, 이것도 어쨌거나 잘 수익 잘 내시고 잘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저 2차 전지 꼴날 수가 있어가지고 뭐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짚어본 기업 중에 보면은 이제 뭐 S&G 삼양식품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이런 음식료 섹터도 좀 보시나요? 어떤가요? 일단 올해 저희가 연간으로 예. 좋게 보는 섹터들은 사실 기술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기술. 예, 그래서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삼성전자 같은 이런 반도체 기업들 하고요. 네. 바이오 의약품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네. 그 섹터 얘기 저희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2월 7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우지수 좀 떨어졌고 S&P 500 나스닥은 올랐습니다. 관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미증시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들 실적에 좀 주목하는 양상이었고 또 주말에 나올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서 이런 부분까지 좀 확인해 보겠다라는 심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이제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로 지금 반등 흐름을 보여주면서 어제 2,530선까지 회복이 됐었는데 과연 오늘 장에서는 또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시장 약보합 출발이네요. 코스피가 2,532, 코스닥도 739포인트, 양시장 지금 보합권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보합권으로 53,9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0.9% 올라갑니다. 20만 5천 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0.4% 떨어집니다. 34만 500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2% 소폭 상승합니다. 109만 7천 원. 현대차가 0.2% 떨어집니다. 20만 2,500원이고 기아가 1.3% 약세로 지금 9만 7,500원. 셀트리온도 떨어집니다. 18만 원. 네이버가 0.2% 상승하네요. 23만 2,500원.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권이고 KB금융이 1% 상승합니다. 8만 5,100원 선. KB금융 상승폭이 조금 더 축소가 됐습니다. 8만 5,100원으로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알테오젠이 0.7% 떨어지면서 나흘 만에 지금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8만 8,500원이고 에코프로빌 0.4% 하락합니다. 12만 2,100원. HLB가 0.7% 상승합니다. 7만 6,500원이고 에코프로가 떨어집니다. 5만 9,200원. 레인보 로보틱스가 2% 강세를 보여주면서 38만 1,000원 선이고요. 지금 주가는 6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가캠바이오가 1% 떨어집니다. 12만 7,600원, 삼천당제약 0.4%, 0.7% 내림세 20만 8,500원. 그리고 클래시스가 0.3% 하락합니다. 5만 1,900원이고요. 리노공업이 0.6% 상승합니다. 21만 7천 원. 휴젤 상승합니다. 25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줍니다. 지금 캠트로닉스가 12% 급등합니다. 27,700원 선이고요. SKC도 3% 상승합니다. 15만 9,500원. JNTC도 1.8% 상승하면서 22,150원. 퓨롭틱스가 10% 급등합니다. 42,150원이고 HB테크놀로지가 6% 상승하면서 2,7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YC캠, FNS테크가 지금 10%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YC캠 27,950원. 캠트로닉스도 지금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FNS테크도 지금 9%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 힘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바이오 쪽, 제약 쪽은 탈모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쪽
종목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동반 강세라기보다는 좀 일부 종목들 쏠림 현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앞서 저희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드렸던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2.9% 상승합니다. 111만 9천 원. 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4일 연속 상승세고 외국계 참고 쪽에서도 지금 매수 주문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건설주도 일부 올라가는데 지금 DL-ENC가 3% 상승하네요. 36,300원, 현대건설, HDC, 현대산업개발도 2%에서 1%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가 337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억 원, 305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238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13억 원, 3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정기적 마감 대비로 2원 20전 하락한 1,445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약보합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보니까 좀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네요. 더 많아요? 예. 한 2배 가량 되네요.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 대비. 예. 뭐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설 연휴 전에 2,536포인트 거기까지 이제 다시 딱 원위치한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치고 가기에는 좀 뭐한가 보죠. 이제 미국에서 더 가주느냐 하는 부분을 보고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달러엔 환율이 많이 밀렸네요. 151엔도 오늘 중에 깨지나 싶을 정도로 지금 N1이 순식간에 956원까지 왔습니다. 100엔당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금융주들이 막 많이 치고 올라갔는데 또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또 이제 뭐랄까요, 은행권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해서 네네. 은행들이 좀 이렇게 자금적으로 묵혀두는 자금보다 뭘 대출이 되건 투자가 되건 뭘 할 수 있게끔 유도할 모양인데 우리는 또 그래서 같이 가주나 싶었더니 금융주 별로고 로봇은 계속 가나요? 로봇은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4% 올라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올해 또 로봇주들 사실 모멘텀 자체가 좀 좋잖아요. 네. 미국 쪽에서도 이제 로봇 산업 활성화 이런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예. 지금 보니까 클로봇이 5% 강세고 엔젤 로보틱스, KNR 시스템 다 올라가네요. 방산 쪽은요? 방산 쪽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좀 볼까요? 예.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3%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방산 쪽은 오늘 종목별로 조금 희비가 좀 엇갈리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에 이렇게 방송이나 특히 저희 프로그램에서 별로 언급이 안 돼서 그렇지. 두산 에너빌리티는 참 원전주죠. 그래요? 원전주고. 네. 예, 방산주는 지금 보니까 현대로템 하나시스템이 지금 급등하고 있고. 알게 모르게 이렇게 그동안 시세 났던 데가 보니까 예. 엔터주나 게임주 네. 이런 쪽도 이렇게 꽤나 그게 했고 예. 네이버 카카오는 예. 휙 한번 진짜 도둑 들듯이 한번 휙 시세가 나버렸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다들 빠지는 종목이 더 많다. 제 HTS를 자꾸. 알짜배기 많으시네. 그래요. 이거는 그냥 이거는- HTS죠? 예, 그냥 HTS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 포트폴리오가 아니에요. 저거 네. 어떻게 잘 캡처하면은 옆에서 그거 하겠는데, 에이, 네, 그건 핸드폰에 있죠. 그래요? 예, 저 N 좀 여쭤볼게요. 앞서 이제 달러엔 좀 흐름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어느덧 보니까 달러엔이 한 151까지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엔화 쪽 자산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떨까요? 올해는 예. 엔화 자산에 주목을 해볼 만한 한 해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시바 총리랑 트럼프 정상회담 또 이벤트도 있고 하는 날이라서 아무래도 일본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만한 여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일본을 상대로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보면 미일 주든 방위비 협상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BOJ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엔화 흐름들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저는 일본에 대해서 관세 부과와 같은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최근 BOJ가 1월달 금리 인상을 하면서 엔화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두둔할 여지는 상당히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BOJ의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부분들에 영향을 줄 수 요인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굳이 거론을 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감세를 하려고 하면 이에 따른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국채 발행을 많이 하려고 하면 저금리 통화를 좀 유도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무역 적자를 좀 줄여 보이는 효과를 얻으려고 하면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부분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간세보다는 통화 정책을 두둔하는 형태로 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BOJ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BOJ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의 경제 물가 급로가 예상 수순을 그대로 밟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12월 금정위를 통해서도 기대 인플레이션과 또 기조적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라고 하면 BOJ가 생각하고 있는 물가 안정 목표를 전망 기간의 후반 정도 되면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금리 인상을 꾀하는 형태로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에 대한 얘기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가 작년 8월과 비교를 해보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될 확률은 높아진 여지는 있지만 지금 미국채 10년물과 일본채 10년물 간의 스프레드를 놓고 온다고 하면 아직 그 동인이 발생할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BOJ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준다고 하면 크게 환율에 영향을 받는 금융시장 혼란은 나타날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조적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일본 자산 중에서도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때부터 실적과 배당 모멘텀을 바탕으로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일본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상반기 때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연구위원님 갑자기 미국 주식 여쭤볼게요. 테슬라 원래 좋게 보셨잖아요. 원래 테슬라 메타. 네네. 지금도 그 뷰는 변함이 없으세요? 매그니피센트 플러스 브로드컴을 합해서 배트맨이라고 네, 얘기를 네, 하는데요. 네. 앞으로도 배트맨 기업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걸로 좀 보고 있고 테슬라는 이제는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자율주행차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과 관련된 선도 기업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저는 올해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이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옵티머스 2를 출시하면서 2026년 양산 계획을 테슬라가 했기 때문에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올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부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양적 성장을 추구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장 인식이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 지금의 주가 하락은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 의원님 보시기에 그 테슬라 그 휴머노이드 로봇 그 쌀한 가마니 이렇게 덜 올릴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뭐 사과 같은 거 들고 이렇게 옷 개고 이런 거 말고 공 요렇게 탁 잡고 이런 거 말고 쌀 정도 한 가마니 정도는 덜 올릴 수 있으려면은 앞으로 한 몇 년 내로 가능할까요? 아마 옵티머스 4 정도 되는 버전 되어야 4 정도. 그게 구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일반 투자자분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 테슬라가 만드는 옵티머스 2 아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네. 옵티머스 네. 2인 것 같은데요. 저도 저런 영상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기술 진화가 빨라졌구나. 근데 더 놀라운 로봇이 있는데요. 네. 엔지니어드 아츠에서 만드는 아메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습니다. 아메카? 어디서 만드는요? 엔지니어드 아츠. 예.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로봇을 보신다고 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히려 옵티머스 2는 아직도 아메카 대비하면 기술 진화를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 되실 때 엔지니어드 아츠의 아메카라는 휴머노이드를 보고 그렇다고 하면 올해 왜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엔지니어드 아츠가 영국에 본사를 둔 로보틱스 회사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메카라는 로봇이 표정 변화도 굉장히 맞아요. 뛰어나고 소장님 그 왜 옵티머스 걸음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잖아요. 네, 좀 근데 걸음걸이가 좀. 아메카는 동작이 좀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워요.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아메카는 얼굴에 있는 눈 그리고 표정 변화가 가능해요. 근데 아직은 구동은 안 돼요. 아 여기만. 예, 상체 얼굴 부분만
근데 지금 얼굴 근육이 정교하다고 네, 맞아요. 나왔네요. 그게 3억 원 정도에 지금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아마 나중에 구동까지 된다라고 하면 네. 아마 여러분들이 영화 속에나 보셨던 것들이 현실화될 네. 여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엔지니어드 아츠에서 지금 나오는 제품들이 많네요. 뭐 아메카, 메스머, 뭐 로보테스피언. 네, 근데 인간하고 굉장히 흡사하게 만드는 네, 게 맞아요. 좀 네. 그게 특징이네요. 네. 예. 얼굴색이 좀 회색 톤인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냐면 그 한국말로 표현하면 낯빛. 왜냐면 사람같이 만들 수는 있는데 네. 사람이 그 아메카를 대하게 된다고 하면 혐오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혐오감이요? 네, 어. 인공적으로 지금 피부톤을 회색으로 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정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교하다. 거죠. 예. 지금 이제 우리 문 의원님 소개드릴 때마다 대신정권 리서치센터의 글로벌 전략 수석 연구위원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지금 문 의원님 네. 이거 진짜 저 한번 진지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금년 들어서 처음에는 막 우리가 한국이 1월 달에 네. 그거 했잖아요. 코스피, 코스닥이 특히 코스닥이 더 아웃퍼포먼스 거의 뭐 지수 상승률로 1, 2위를 다투고 했는데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보니까 뭐 러시아, 폴란드, 독일, 스페인, 유로스톡스 다음에 코스닥이 자리 잡고 있고 지금 9%, 뭐 코스피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5.7%인데 지금 S&P, 나스닥 다 밑에 깔고 있단 말입니다. 네. 지금까지만 봐서는 아직까지 2월 초순인데 어떻게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 여쭙는 겁니다. 그래도 미국 가는 게 맞습니까? 원래도 대충 좀 와주면은 우리 하다못해 뭐 2,600 근처 와주면은 대충 정리하고 미국 가는 게 맞을까요? 네, 저는 트럼프의 간세부가 예고 역시 올해 US와 논 US 이를 확장하면 범 미국 증시와 범 중국 증시 간 디커플링, 차별화가 더 뚜렷해지는 계기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한국 증시를 분석하는 견해는 동일합니다. 지난해 12월 27일이 탄핵 심판, 변론 준비 기일 1차가 있었던 날이에요. 네. 그날을 기점으로 30일부터 원하는 약세가 제한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399포인트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헌재에서 탄핵 준비 관련된 이제 변액 기일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네. 아마 8차까지 진행을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이벤트가 진행될 때마다 한국 코스피 지수는 상방 압력이 높아지고 원하는 강세 압력을 받고 또 외국인 역시 자금 유입이 들어갈 여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증시는 조기 대선 이전까지는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에 연동되어 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추세적으로 올라갈 걸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가대할 때 매수 일정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면 매도하는 형태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한국장의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바탕에는 삼성전자 얘기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해 4분기 실적 부진했다라고 지금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 메모리 재고 조정에 따른 메모리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영향을 좀 받았던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또 녹록치 않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이유는 계절적인 비수기이기도 하고 또 미국의 중국 제재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HBM 수출이 좀 제한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HBM3 개선 제품의 시기를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딜레이될 여지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부진하다라고 하면 한국 증시 역시 미국처럼 추세적으로 올라가기에는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여지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고요. 또 머니쇼가 없는 토요일 오전에는 매주 11시에 유튜브 채널 머니랩에서 미증시 리뷰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